순진하게 생겨서는 진짜 무섭네. 일본 챔피언이 이렇게 무너진다고. 일본에서 다리 귀신이라 불리는 유명 격투기 선수를 그대로 쓰러뜨린 한국의 젊은 선수가 있습니다. 일본을 충격에 빠뜨린 이 남성을 취재한 일본 기자가 한국의 실체를 알고 경악을 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도쿄의 패션 연예 전문지 도쿄 트렌드의 기자 카나메 미유키입니다. 8년차 베테랑 기자로서 주로 한국의 최신 트렌드를 일본에 소개하는 기사를 써왔어요. 처음 신입 기자로 입사했을 때만 해도 사실 한국 연예계나 패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우연히 맡게 된 취재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죠. 당시 한국의 작은 패션 브랜드를 취재하러 서울에 갔을 때였어요. 취재 대상이었던 디자이너가 한 달 후 도쿄 패션 위크에 참가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참가가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디자이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장례식을 치르고 바로 작업실로 돌아와 밤낮으로 작업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무리하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그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며 끝까지 도전했죠. 저는 한국 디자이너의 투혼에 감동받아 매일 작업실을 찾아가 그의 작업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거른 채 컬렉션을 완성해가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결국 그는 도쿄 패션 위크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취재를 계기로 저는 한국의 패션과 문화에 매료되었어요. 한국 디자이너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 그리고 끈기는 제가 본 어떤 나라의 디자이너들보다도 특별했습니다. 이후 저는 한국 전문 기자가 되기로 결심했죠. 매달 한국을 방문하며 패션 트렌드를 취재했어요. 특히 신진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소개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제가 발굴한 디자이너들이 일본에서 성공할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람을 느꼈어요. 그렇게 한국에 오며 가며 3년 전부터는 한국 연예계 소식도 다루기 시작했어요. K-팝 아이돌들의 패션을 분석하고 그들이 선보이는 새로운 트렌드를 일본 독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의 패션을 다룬 기사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죠. 도쿄 트렌드의 한국 특집 코너는 제가 담당하게 된 이후 구독자 수가 3배나 늘었습니다. 독자들은 제 기사를 통해 한국의 최신 트렌드를 접할 수 있다며 열광했어요. 저는 이런 반응에 힘입어 더 다양한 소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도쿄의 젊은 독자들은 일본의 인위적인 패션보다 한국의 자유로운 패션이 더 좋다며 한국 관련 소식을 많이 다뤄달라고 했어요. 기자로서 저는 일본 패션 산업이나 유행이 모두 한국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었죠. 제가 한국 관련 특집 책자를 발간할 때마다 매진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일본 디자이너들의 책들은 낼 때마다 망한다는 사실이었죠. 안타깝긴 하지만 이게 업계의 현실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반응이 좋은 한국 관련 패션 기사들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이런 성과들이 인정받아 작년에는 올해의 패션 저널리스트상을 수상했어요. 한국 전문 기자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저는 한국 패션과 문화의 저력을 알리는데 제 삶을 바치겠다고 다짐했죠. 그러던 어느 날 다른 경제 잡지사에서 패션 관련 얘기 말고 한국에 관한 어떤 내용이라도 좋으니 칼럼을 하나 써달라고 했어요. 저와 관련 있는 분야도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엔 좀 걱정을 했죠. 하지만 그때 아버지와의 있었던 대화가 생각났어요. 기대 없이 쓴 글이었는데 그 칼럼이 큰 반향을 일으켰죠. 아버지는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에서 무역업을 하셨는데 그때의 경험을 담은 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의 섬유회사와 거래하셨어요. IMF 위기가 닥쳤을 때 대부분의 일본 바이어들은 한국 기업과의 거래를 끊었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한국 기업을 믿고 함께했습니다. 당시 거래처였던 한국 섬유회사는 직원들의 월급을 몇 개월씩 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직원들은 회사를 떠나지 않았죠.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근은 물론 주말까지 반납하며 고품질 제품을 만들어냈어요. 아버지는 그들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급여 반납을 하면서까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한 번은 거래처 사장님이 아버지께 사과를 하러 오셨다고 해요. 약속한 물량을 맞추지 못할 것 같다며 죄송하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날 밤 공장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들어가 보니 모든 직원이 나와서
작업을 하고 있었답니다. 결국 그 회사는 약속한 납기일을 지켰어요. 품질도 더욱 좋아졌죠. 아버지는 그때 한국인들의 저력을 실감하셨다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힘들 때 더 강해진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러며 금모으기 운동으로 IMF를 이겨낸 걸 보면 한국인들은 보통이 아니라고 하셨죠. 당시 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들은 모두 개발도상국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으니까요. 아무튼 당시 아버지와 거래하던 그 회사는 IMF를 이겨내고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은퇴하신 지금도 그 회사 사장님과 연락을 주고받으신다고 해요. 제가 한국 전문 기자가 된 것도 어쩌면 이런 아버지의 영향이 컸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즐거운 나날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얼마 전 회사에서 대규모 구조조정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패션업계의 불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죠. 처음에 저는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특집 코너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죠. 패션 연예부 자체가 없어지고 스포츠부로 통합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스포츠부 발령 통지를 받던 날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국인들은 힘들 때 더 강해진다는 그 말씀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강인함이 없었습니다. 특히 격투기를 담당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어릴 때부터 폭력적인 것을 극도로 싫어했거든요. 격투기는 저와는 전혀 맞지 않는 분야였습니다. 패션과 연예계의 화려함 대신 링 위의 거친 몸싸움을 다뤄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 사직서를 쓰려다가 문득 IMF 시절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더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죠. 저도 이 위기를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기로 했어요. 하지만 스포츠부 발령 첫날 데스크에서 건넨 자료들은 모두 피와 땀으로 얼룩진 경기 사진들이었어요. 과거 패션지에서 다루던 화려한 무대와는 너무나 다른 광경에 속이 메스꺼워졌죠. 어릴 적 격투기를 혐오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TV에서 본 격투기 경기에서 선수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장면이 트라우마로 남았어요. 그날 이후 격투기 관련 영상만 보면 몸이 떨리고 구토감이 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격투기를 취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유키 선수는 일본 격투기의 자존심이었어요. 그의 경기는 항상 KO 승으로 끝났고 상대 선수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장면으로 유명했죠. 첫 취재를 준비하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데스크는 유키 선수의 화려한 전적과 기술을 자세히 다루라고 지시했어요. 하지만 저는 경기 영상 하나도 제대로 보지 못했죠. 시작하자마자 고개를 돌려야 했으니까요. 결국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스포츠부의 선배 기자를 찾아가 솔직하게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격투기를 볼 수 없는 제가 어떻게 취재를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털어놨죠. 선배는 의외의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격투기를 스포츠가 아닌 무용이나 발레처럼 보라고 했어요. 선수들의 움직임에서 예술성을 찾으라는 것이었죠. 또한 선수들의 인간적인 면모에 집중하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시 유키 선수의 영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기술의 화려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자연스러운 동작들 피하는 것에만 집중하던 제 시선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데스크는 이번 경기가 유키 선수의 38번째 승리가 될 것이라며 기대에 차 있었어요. 상대 선수인 이성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설명도 없었죠. 그저 유키 선수의 화려한 경력을 더욱 빛나게 해줄 재물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모두들 한국 선수가 불쌍하다는 반응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유키 선수의 방어전 취재를 담당하게 되었고 그저 지면을 채우기 위한 내용만 쓰면 된다는 팀장님의 말을 듣고 한국으로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저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도 밤새 뒤척였죠. 과연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렵고 떨렸습니다. 다음 날 이성현 선수가 다니는 체육관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에 들어서자마자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태국의 무에타이 챔피언인 어떤 선수가 울면서 관장님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처음엔 무슨 일이 있었나 걱정했지만 알고 보니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선수는 2년 전 심각한 무릎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포기해야 했어요. 태국의 유명 병원에서도 포기하라는 말만 들었죠. 하지만 SNS를 통해
한국 병원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이 체육관에서 재활에 성공한 해외 선수들의 소식을 듣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국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체육관의 특별한 재활 시스템이 그를 다시 링 위에 설 수 있게 했어요. 최신식 의무실에 상주하는 의료진들이 24시간 선수들의 재활을 도왔습니다. 특수 센서가 부착된 글러브로 그의 모든 동작을 분석했고 빅데이터를 통해 최적의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결합이었어요. 오전에는 물리치료사의 재활 치료를 받고 오후에는 한의사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3층 높이의 트레이닝장에서는 그의 움직임을 고속 카메라로 촬영해 미세한 문제까지 교정했죠. 이미 많은 선수들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취재 당시에도 미국의 UFC 파이터와 일본의 K1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곳의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왔다고 했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선수들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받았고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이 제공됐습니다. 청소부터 장비 관리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은 마치 고급 호텔 같았죠. 다행히도 울고 있었던 태국 선수는 이제 2달 뒤면 복귀전을 치른다고 했어요. 2년 만에 기적 같은 재기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과학적인 트레이닝 시스템과 따뜻한 정성이 자신을 살렸다며 또다시 눈물을 보였죠. 첫날은 한국 트레이닝 시스템과 재활 프로그램을 알아보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첫날 체육관 취재를 마치고 나오는데 담당자가 내일 새벽 5시에 다시 와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진짜 모습을 보고 싶다면 새벽 훈련을 봐야 한다고 했어요. 아침잠이 많은 저였지만 이성현 선수의 훈련 모습을 보고 싶어 다음날 새벽 일찍 체육관을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새벽 4시 30분인데 체육관 앞에는 이미 여러 명의 선수들이 도착해 있었어요. 다들 단정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고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정각 5시가 되자 이성현 선수가 도착했어요. 선수들은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단순한 목례가 아닌 정중한 인사였죠. 이성현 선수도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인사를 나눴어요. 훈련이 시작되기 전 선수들은 도장 바닥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범님께서 청결이 예의의 시작이라고 가르쳤다고 해요. 걸레질을 할 때도 방향이 정해져 있었고 모두가 정성스레 청소했죠. 청소가 끝나자 준비운동이 시작됐어요. 놀랍게도 준비운동 전에 사범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성현 선수도 예외 없이 절을 했죠.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준비운동은 태권도 기본 동작으로 시작됐습니다. 현대 격투기 선수들이 전통무예를 기본으로 삼는다는 게 신선했어요. 특히 이성현 선수는 태권도 품새를 할 때 눈빛이 달라졌죠.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자 체육관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서로 예의 바르게 대하면서도 훈련만큼은 치열하게 이어갔어요. 스파링 할 때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선수들의 언어 사용이었습니다. 서로를 형, 동생으로 부르며 존중했어요. 일본 체육관에서 흔히 들리는 거친 말은 찾아볼 수 없었죠. 심지어 외국인 선수들도 한국어로 존댓말을 쓰려 노력했습니다. 훈련 중간에 사범님의 지도가 이어졌어요. 선수들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습니다. 메모하는 선수들도 있었죠. 마치 학교 교실 같은 분위기였어요. 이성현 선수는 특히 사범님을 각별히 공경했습니다. 물을 떠다 드리고 수건을 건네는 등 작은 것 하나하나 신경 썼어요. 챔피언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 다른 선수들도 자연스럽게 따랐죠. 새벽 훈련은 7시까지 이어졌습니다. 2시간 동안 쉼없이 진행된 훈련이었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하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죠. 이런 모습이 이성현 선수의 성공 비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제가 알던 격투기 문화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폭력적이고 거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예의 바르고 세련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왜 많은 외국 선수들이 이곳을 찾는지 이해가 됐죠. 저는 새벽 훈련이 끝난 후에도 체육관에 남아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오전반 훈련이 시작되자 특별한 선수가 눈에 띄었어요. 여성 격투기 선수 김미래는 소믈리에로도 활동하는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미래 선수는 와인 전문가이자 격투기 선수라는 이색적인 조합으로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프랑스 유학 시절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소믈리에 자격증을 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색 경력이 궁금해 인터뷰를 요청했죠.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프랑스에서 소믈리에로 일하던 중 겪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늦은 밤 레스토랑 마감 후 귀가하던 중이었다고 해요. 인적이 드문 거리에서 낯선 남성들에게 위협을 당했죠. 다행히 근처 가게 주인의 도움으로 큰일은 없었지만 그날 이후 자기 방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합니다. 귀국 후 격투기를 배우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호신술 정도만 배우려 했지만 점점 격투기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결국 프로 선수의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놀라웠던 것은 그녀가 여전히 소믈리에 일을 병행한다는 점이었어요. 낮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설명하고 밤에는 체육관에서 훈련했죠. 두 가지 직업 모두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임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프랑스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화였어요. 한국인 여성 소믈리에라는 이유로 무시당했을 때 당당히 맞섰다고 합니다. 와인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프랑스 소믈리에들을 제치고 1등을 했죠. 그녀는 격투기도 같은 마음가짐으로 임한다고 했어요. 여자라서 약하다는 편견에 맞서 더 강해지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녀의 경기 기록은 화려했죠. 최근에는 국제대회에서 우승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어요. 시상식에서 한복을 입고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여성의 아름다움과 강인함을 동시에 보여줬죠. 미래 선수는 요즘 후배 양성에도 힘쓰고 있었어요. 특히 여성 자기방어 클래스를 무료로 운영하며 사회 공헌 활동도 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일을 겪을 여성들을 위해 시작한 일이라고 해요. 단순한 호신술을 넘어서 위험 상황을 피하는 법부터 심리적 대처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어요. 수강생들의 반응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미래 선수는 앞으로의 목표로 한국 여성 격투기의 세계화를 꼽았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었어요. 그녀와의 인터뷰를 마치며 한국 여성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닌 당당하고 강인한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현대 한국 여성의 참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미래 선수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체육관을 나서려는데 늦은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열심히 훈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선수인 줄 알았는데 일본어로 기합 소리를 내는 것이 들려 발걸음을 멈췄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타나카 켄지라는 일본 선수였습니다. 그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유명 격투기 단체에서 활약하던 선수였어요. 하지만 큰 부상으로 인해 선수 생활을 접어야 했죠. 보험도 들지 않은 상태였기에 치료비로 모든 재산을 써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노숙자 생활까지 하게 되었어요.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하던 중 우연히 이곳 관장님을 만나게 되었죠. 당시 관장님은 일본 대회 참석차 도쿄에 있었다고 해요. 공원 벤치에서 잠들어 있던 켄지를 발견했죠. 처음에는 그저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켄지의 손에 붕대가 감겨 있는 것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었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켄지는 과거 관장님이 일본에서 차별받던 시절 유일하게 친절을 베풀어준 도장의 제자였어요. 20년 전 관장님이 일본에서 수련할 때 다른 도장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켄지의 스승님만이 받아주었죠. 이곳 관장님은 즉시 켄지를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체육관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재활치료도 지원했어요. 낮에는 체육관에서 청소와 간단한 일을 하고 밤에는 훈련에 매진할 수 있게 해주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관장님 사모님의 정성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일본인의 입맛을 고려해 특별히 준비한 반찬들이었죠. 매일 다른 메뉴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은 켄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켄지가 감기에 걸렸을 때였어요. 사모님이 직접 끓인 미역국을 가져다 주셨죠. 일본에는 없는 음식이었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켄지의 마음까지 녹였다고 해요. 켄지는 이제 거의 재활을 마치고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에서 배운 정신력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했죠. 매일 밤 마지막까지 훈련하고 아침 일찍 청소하는 켄지의 모습에 다른 선수들도 감동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말도 통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체육관의 일원으로 완전히 녹아들었어요. 관장님은 켄지가 완전히 회복되면 일본 대회에 출전시킬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켄지는 한국에 남아 이곳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인들의 정을 잊을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죠. 켄지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체육관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일본 선수들이 이 체육관을 찾게 되었어요. 한일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한국에서의 마음 따뜻한 소식을 정리하며 어느덧 경기 전날이 다가왔고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도착한 이성현 선수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기자들을 맞이했어요. 늦게 도착한 유키 선수는 선글라스를 낀 채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등장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이성현 선수의 인사로 시작됐어요. 일본어로 준비한 인사말을 정중하게 전했죠. 훈련장에서도 이성현 선수의 진정성이 돋보였어요. 약속된 공개 훈련을 성실히 소화했을 뿐만 아니라 훈련 후에는 팬들과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해주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온 팬들을 더욱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이 체육관에서 보였던 그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죠. 개체량과 페이스오프에서도 프로다운 면모를 보여줬어요. 정확한 체중으로 나와 고개 숙여 인사했고 페이스오프에서도 예의 바른 자세로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반면 유키 선수는 처음부터 문제적 행동을 보였어요. 늦게 도착한 것도 모자라 선글라스를 낀 채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등장했습니다. 뒤로 기대앉은 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고 통역이 있음에도 한국 기자의 질문에는 일부러 답변을 회피했죠. 더 충격적인 건 한국 선수들은 실력이 없다며 1라운드 KO 승을 장담하는 오만한 발언이었어요. 차량에서는 100g을 초과해 30분이나 기다리게 했고 페이스오프에서는 일부러 이성현 선수의 어깨를 치고 지나가는 도발까지 했습니다. 컨디션 관리를 핑계로 공개 훈련도 불참을 선언했죠. 두 선수의 대조적인 모습은 일본 언론의 관심도 끌었어요. 한 유명 스포츠지는 이성현 선수의 인성과 실력을 높이 평가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유키 선수의 태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유키 선수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경기 당일 아침까지 이성현 선수는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대기실에서 조용히 명상하며 컨디션을 조절했고 링에 오르기 전에는 사범님께 큰 절을 올리는 예의도 잊지 않았죠. 하지만 유키 선수의 태도는 더욱 거만해졌어요. 대기실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놓고 자신의 승리를 장담했으며 코치와 하이파이브만 하고 거만하게 입장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취재석에 앉아 역사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라운드 시작과 함께 유키 선수가 강력한 로우킥으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로우킥 귀신이라는 별명답게 한 번 맞으면 다리가 휘청일 정도의 강력한 위력이었어요. 하지만 이성현 선수는 침착하게 거리를 조절하며 피해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유키 선수의 로우킥이 몇 차례 명중했어요. 관중석에서는 걱정스러운 한숨이 새어나왔죠. 하지만 이성현 선수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키 선수의 공격 패턴을 파악하는 듯 했어요. 1라운드 후반 이성현 선수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정교한 바디샷과 펀치 콤비네이션으로 유키 선수를 흔들었어요. 예상치 못한 공격에 유키 선수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2라운드에 들어서자 경기 양상이 달라졌어요. 이성현 선수가 펼치는 다양한 공격 패턴에 유키 선수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성현 선수의 로우킥이 유키 선수의 다리에 연이어 적중했어요. 유키 선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강력한 왼발 로우킥으로 이성현 선수의 왼쪽 다리를 공략했어요. 하지만 이성현 선수는 오히려 앞으로 전진하며 근접전을 시도했죠. 예상치 못한 전술 변화였습니다. 3라운드 초반 유키 선수의 로우킥이 또다시 이성현 선수의 다리를 강타했어요. 순간 이성현 선수가 비틀거렸습니다. 유키 선수의 입가에 승리를 직감한 듯한 미소가 번졌죠.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어요. 비틀거리는 척하던 이성현 선수가 갑자기 폭발적인 니킥을 날렸습니다. 불의의 일격을 맞은 유키 선수가 잠시 균형을 잃었어요. 관중석에서 놀라움의 환성이 터져나왔죠. 3라운드 후반으로 갈수록 두 선수 모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유키 선수의 로우킥은 위력을 잃어갔고 이성현 선수의 움직임도 둔해졌어요. 하지만 둘 다 물러서지 않았죠. 4라운드 시작과 함께 이성현 선수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치 1라운드처럼 신선한 체력으로 유키 선수를 몰아붙였어요. 체력 안배를 완벽하게 해온 것이 분명했죠.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이성현 선수의 로우킥이 유키 선수의 왼쪽 다리를 강타했어요. 로우킥 귀신이라 불리던 유키 선수가 오히려 로우킥에 무너진 아이러니한 순간이었습니다. 비틀거리는 유키 선수를 향해
이성현 선수의 펀치가 쏟아졌어요. 왼쪽 훅에 이은 오른쪽 어퍼컷의 정확한 타격에 유키 선수가 쓰러졌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심판이 카운트를 시작했어요. 유키 선수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레프리가 경기 종료를 선언했죠. 이성현 선수의 극적인 KO 승이었어요. 한순간 체육관이 조용해졌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본 관중들조차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37연승을 달리던 로우킥 귀신이 자신의 무기인 로우킥에 무너진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이성현 선수는 승리 후에도 링 위에서 유키 선수에게 깊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패자에 대한 예우를 잊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경기가 끝난 후 체육관의 분위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 관중들은 자국 선수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듯 했어요. 심지어 몇몇은 태극기를 들고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성현 선수의 일본 팬클럽 회원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성현 선수가 지난 3년간 일본에서 경기할 때마다 꾸준히 응원을 해왔다고 합니다. 특히 경기 후 팬들을 대하는 태도에 감동받았다고 했죠. 한 일본인 팬은 2년 전 이성현 선수의 일본 데뷔전을 보고 팬이 되었다고 해요. 당시 이성현 선수가 패배했음에도 상대 선수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에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성현 선수는 달랐어요. 승리 직후 유키 선수에게 다가가 허리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유키 선수의 코너로 가서 코치진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죠. 승자의 여유가 아닌 진정한 존중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시상식에서였습니다. 챔피언 벨트를 받은 후 이성현 선수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유창한 일본어로 유키 선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죠. 훌륭한 선수와 경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는 말에 관중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건 경기 후 기자회견장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성현 선수는 자신의 승리보다 유키 선수의 투혼을 더 많이 언급했어요. 특히 유키 선수의 로우킥 실력을 극찬하며 많이 배웠다고 했죠. 회견이 끝난 후에도 일본 취재진을 위해 따로 시간을 내어 인터뷰에 응하고 심지어 늦은 시간까지 모든 팬들의 사인 요청도 들어주었죠. 이렇게 배려심 깊은 선수가 있다는 걸 당시엔 몰랐어요. 하지만 그 이후 스포츠 기사를 쓰기 위해 선수들과 인터뷰를 할 때마다 이성현 선수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경기 직후 호텔로 돌아와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성현 선수의 극적인 승리와 감동적인 모습을 중심으로 원고를 작성했어요. 하지만 첫 번째 원고를 보낸 직후 데스크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데스크는 원고를 전면 수정하라고 했어요. 패배했지만 끝까지 투혼을 보여준 유키 선수를 중심으로 다시 써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성현 선수의 비하 발언도 넣으라고 했죠. 충격적이었던 건 유키 선수의 소속사에서 압박이 들어왔다는 사실이었어요. 일본 격투기의 자존심이 한국 선수에게 완패했다는 기사는 곤란하다며 각색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본 진실을 왜곡할 수는 없었어요. 이성현 선수의 실력과 인성 그리고 일본 관중들의 진정 어린 응원까지 모든 것이 사실 그대로였죠. 데스크는 재차 압박해왔습니다. 제가 패션 기자 출신이라 격투기를 잘 모른다며 이번만큼은 선배들의 조언을 따르라고 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동안의 패션 기자 경험이 제게 더 넓은 시각을 준 것 같았습니다. 결국 밤새 원고를 수정했지만 제 방식대로였어요. 유키 선수의 위대한 도전과 이성현 선수의 완벽한 승리를 균형 있게 다루고 그냥 바로 기사를 올려버렸어요. 다음날 아침 데스크에서 얼마나 깨질까 긴장하며 출근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으로 경고를 받았죠.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제 커리어에 치명적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일본 최대 스포츠 신문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성현 선수를 집중 조명한 제 기사를 눈여겨봤다며 공동기획을 제안했습니다. 한일 격투기 문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거라고 했죠. 데스크의 태도가 순간적으로 바뀌었어요. 더 이상의 수정 요구는 없었고 오히려 제 기사를 적극 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권위 있는 스포츠 신문의 관심이 상황을 역전시킨 거죠. 기사는 예상 이상의 반향을 일으켰어요. 특히 일본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자국 선수의 패배를 다룬 기사임에도 오히려 공정하고 감동적이라는 평가가 쏟아졌죠. 이 기사가 나간 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일본의 유명 격투기 매거진에서
한국 특집 기획을 제안해왔어요. 한국 격투기 문화를 총체적으로 다루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특집 기사를 준비하며 한국의 여러 체육관을 다시 찾았어요. 그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모든 체육관에 공통으로 흐르는 정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 메달리스트 출신의 한 관장님은 매일 아침 도장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제자들에게 겸손과 성실함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자연스럽게 이런 문화를 이어받았죠. 또 다른 체육관에서는 선수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강습을 진행했어요. 실력만큼 인성도 중요하다며 봉사활동을 훈련의 일부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한국 체육관의 국제화였어요. 태국의 무에타이 선수, 브라질의 주짓수 선수 등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한국에서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K스포츠의 영향력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이런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쓴 특집 기사는 일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독자들이 한국 격투기의 새로운 모습에 감동했다는 반응을 보냈습니다. 특히 젊은 독자들의 관심이 뜨거웠어요. 한국 체육관에서 수련하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했죠. 일본 각지의 체육관에서도 한국식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는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높아진 한국 체육관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 격투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제작도 시작했어요. 예의와 실력을 겸비한 한국 선수들의 모습 세계로 뻗어나가는 K스포츠의 현장을 담아내고 있죠. 이제는 제가 싫어하던 격투기가 가장 좋아하는 취재 분야가 됐습니다. 한국 격투기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는 일이 저의 새로운 사명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양국의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계속하고 싶어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동 필름이었습니다.